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한때 독일로, 미국으로 꿈을 이루러 가시는 분들 참 많았습니다. 희망을 찾아 떠났는데요. 꿈은 미래고 현재는 땀방울 뿐이지만 그 희망 덕에 어려움을 버티기도 했습니다. 이젠 동남아시아나 중국 국적의 교포들이 한국에서 코리안 드림을 꿈꿉니다. 그런데 꿈은 멀고 땀과 고통만 가득한 현실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7 비자에 가려진 외국인 노동자 착취 문제, 오늘 2부에서 전문가와 함께 짚어드립니다. 수요일은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과 함께 경제수사대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절박함을 악용한 금융범죄 수법 전해드립니다. 일한만큼 성과만큼 가져갈 수 있다. 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던 하덕 광부, 간호사 이런 분들도 실제로 믿었고요. 그 원칙이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그 원칙이 떳떳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특히 지도층이나 기득권을 보면 더 의문이 듭니다. 오늘 첫 순서로는 최근 공공금융권 파업의 핵심 쟁점인 성과연봉제 관련 분석 드립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용철 연구위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땀을 믿으며 한국 경제를 지키는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2016년 9월 28일 수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요즘 뉴스를 보시면 파업이 참 많다라는 생각 드실 겁니다. 금융부문, 또 지하철, 철도에 이어서 공공보건의료부문까지 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해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청년 채용도 늘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쉬운 해고다, 또 성과라는 것을 어떻게 기준을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무엇일까요? 이 쟁점의 해결 방안은 없을까요?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연결해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벌써 올해 초반부터 시작해서 성과연봉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입니다.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와 내용을 정부는 이제 교섭을 통해서 결정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노동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정부는 또 이 협상조차도 잘 안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파업도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얽혀 있는 문제입니까? 예,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최초에 정부에서 성과연봉제를 상당히 이제 좀 강제적으로 지금 시작을 했고, 네. 절차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또 그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좀 저성과자 해고랑 맞물려서 상당한 고용 불안을 지금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불안이 가중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해결이 지금 아무튼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예, 문제의 난맥상이 좀 더 큰 상황인데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이를테면 이 노동자의 근로자의 어떤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를 좀 생략한 채 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것, 그것도 좀 문제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이렇게 성과연봉제라는 것을 놓고 벌이는 파업이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좀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예, 애초에 사실은 취업 규칙의 변경 시에는, 특히 불이익 변경 시에는 노동조합과 반드시 지금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런 절차를 지금 우회해서 이사회 의결이라고 하는 지금 우회적인 방법으로 지금 정보 사용자가 지금 활용을 했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노동자들이 반발을 해왔는데, 네. 지금 벌이고 있는 이제 파업 자체가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 여부 역시도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 노동 조건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이 쟁의행위 같은 대상으로 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권리 분쟁이라고 정부에서는 네. 이 교섭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것을 무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교섭의 대상이다, 아니다 보는 차이부터 지금 벌써 아직 합의점을 못 찾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문제는 지금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 이 성과연봉제 자체는 효율성을 높이고 개개인에게 어떤 이 업무라든가 이 업무에 있어서의 어떤 동기나 능력을 더욱더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정부 쪽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일면은 어느 회사들에는 좀 맞는 면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면으로 보면은 그런 측면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성과연봉제라는 그 명칭만으로 보면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네. 이게 이제 과학적인 어떤 임금 체계로 보여지지만은 사실은 임금 체계 중에서 가장 먼저 발전한 체계가 성과급 체계인데 이것은 성과를 정확히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업무에서만 이게 제대로 통할 수 있습니다. 단순 노동이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그 정신 노동 분야에서는 상당히 좀 성과 측정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벽돌을 생산한다. 그러면 당연히 뭐 1000개를 생산한 노동자와 500개를 생산한 노동자의 차등을 둘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수긍이 되지만 지금 공공금융기관을 상대로 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 성과연봉제 논란 보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성과 측정이나 평가에 대한 부분들에 좀 어려움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이 좀 더 확산 논의가 됐는데 어떻게 좀 진전된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성과연봉제 자체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연구나 사례에서 또 지금 많이 밝혀졌는데요. 네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제 임금 체계로서도 자체 내 어떤 문제가 많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것을 지금 정부에서 지금 제시한 어떤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그 지나치게 그 임금 차이가 크다든지, 그다음에 네. 평가 방식 자체의 어떤 문제로 인한 어떤 수용성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 강제 할당 방식, 상대 평가 방식으로 인한 어떤 불합리성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많고요. 그다음에 연구 결과에서도 그 어떤 개인의 어떤 동기부여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고 지나친 개인주의와 경쟁을 조장함으로써 팀워크를 해친다든지 조직 성과를 저해한다든지 그런 연구 결과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금 특히나 논란이 되는 이 금융 또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성과연봉제 뭐 그간의 철밥그릇이다. 공기업들 문제 있다. 뭐 공공기관들에 대한 뭐 구태의원 문제 있다. 이런 것들 지적은 되어 왔지만 이 공공기관이 과연 성과연봉제로 갈 경우에 오히려 이 서비스를 받는 이 고객들이나 혹은 국민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 금융권이나 지금 보건의료 쪽에서 성과주의를 채택할 경우에는 네. 그 개인의 성과가 워낙 이제 강조되다 보니까 도덕적 해이가 발생될 우려가 상당히 높고요. 네. 금융권 같은 경우는 불안전 판매 위험이 높기 때문에 네. 그것이 이제 금융위기로 그동안에도 금융위기로 이어졌던 그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보건 쪽에서도 그 지금 서울대 병원도 지금 도입을 하고 있지만은 의사 성과 연봉제 등으로 인해서 그 비급여 진료를 과다하게 청구한다든지 그다음에 수익률을 너무 강조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폐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이 성과와 실적에만 목적을 두면은 실제 그 성과의 수혜 대상인 고객, 국민들이 외면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제기해 주셨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금융 부문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어떤 금융이나 경제에 있어서의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 키코나 동양그룹 사태 때도 이 성과주의의 여파가 있었다라는 분석도 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결국 그 개인 성과를 강조하다 보니까 네. 동양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 직원들의 그 도덕적 해이, 그다음에 그 사기성에 가까운 그런 불안전 판매들이 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네. 그것들이 축적돼서 결국 그 고객들이 거기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사태들이 벌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경쟁 자체가 고객의 불이익 또 나중에는 이 기업들이 위험까지 초래했는데 사실 해외에서는 이미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서 안착한 사회들도 있고요. 뭐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도입되어 있는데 또 정부라든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런 사례를 들거든요. 선진국은 이미 이렇게 성과연봉 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 지금 잘 정착됐다고 그 주장하시는 분들은 어떤 상황을 보고 이제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네. 사실 그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성과 급제가 이미 이제 도입이 됐었는데 미국 네. 같은 경우는
3차례 도입을 했다가 지금 다 폐지를 한 상황이고요. 네, 영국 폐지가 같은 됐군요. 영국 같은 경우도 대처 행정부에서 그 도입을 했다가 네. 계속 시행착오를 거치고 결국은 지금 거의 와해 직전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코 이게 뭐 해외에서도 결코 성공했다고 평가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선진국도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라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잘 되었다라고 하는 결론 부분은 사실이 무근이다. 오히려 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확인해 주셨는데, 자, 이 뭐 공공기관의 혁신은 필요합니다. 효율성도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자라는 것과 절대 안 된다라는 이 평행선에 지금 전혀 합의점을 찾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고 파업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좀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동 효율성도 높이면서 또 기본적인 어떤 노동자들의 권리나 이런 것들도 보호할 수 있는 대안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예, 노동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떤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인간적인 분위기, 그다음에 서로 참여와 협력을 좀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실은 노동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네. 또 효과성도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대외 환경이 점점 복잡해지고 그다음에 업무도 점점 지금 복잡하고 서로 지금 융합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성과주의 자체는 그것을 개별화시키고 고립화시키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어떤 추세, 시대적 요구와 환경적 요구에 역행하는 사실 그런 제도인데도 그것을 지금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의문스럽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성과연봉제 도입 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참여와 협력, 인간 존중의 어떤 기반 하에 이것을 도입하더라도 충분한 그 당사자 간의 사전 협의, 그다음에 논의가 지금 전제되어야 이제 그것이 제대로 이제 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이지 전혀 그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도입한다는 것은 어떠한 제도를 불문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도가 아니라 제도가 없어도 가능한 소통과 화합이 먼저 필요하고 또 이 과거의 성과 제도를 미래의 경제 환경에 적용하는 게 맞는가 이런 얘기들도 참 의미 있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영철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경제 탐구 생활. 네, 어려운 경제 한 걸음 한 걸음 해결해 나가는 질문과 대답의 코너입니다. 경제탐구 생활이고요.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은 알칼리 생수 A수 한 박스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행 스케치의 가로수길 콘서트 나무야 나무야 티켓도 드리고 있고요.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 워터파크 이용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선정릉을 품은 도심 속 특급 호텔 라마다 서울 숙박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 문자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퀴즈입니다. 5글자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이 세계 138개의 나라에 이것을 평가했는데요. 우리나라가 26위를 기록했습니다. 거시경제에 대한 평가는 세계 3위권에 들기도 했지만 노동, 금융시장에 대한 평가가 하위권에 머물면서 종합 26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매년 각국의 3대 분야, 12개 부문, 114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순위를 발표하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기업이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때 효율적인 사회 구조, 제도, 정책을 제공함으로써 이 경쟁에서 우월할 수 있는,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국가의 총체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이 높은 국가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산업을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전부 다 단어를 조합해보면 정답이 나올 겁니다. 국가가 가진 힘, 국가의 기업들이 잘 이겨낼 수 있는 힘, 이걸 뭐라고 할까요? 5글자입니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들으시고요. 경제 톱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공제는요? 있잖아요 안심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내일이, 있잖아요 행복이, 있잖아요 사장님께, 있잖아요 노란우산, 든든한 희망이 있잖아요. 노란우산 공제가 소기업 소상공인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서경석, 이금희도 함께 사장님을 지켜드리는 희망자산 노란우산 공제.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지난 2분기를 보니까 가게는 돈을 더 썼습니다. 그런데 빚도 더 늘었습니다. 관련 뉴스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인구 절벽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7월 성적표를 봤더니 정말 역대 최저치입니다. 이러다가 지방은 인구가 완전히 줄어드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 예약 개통 업무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관련 뉴스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 권소영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2분기 가계 씀씀이 나왔는데 쓰는 거 좀 는 건 반가운 것 같은데 빚도 같이 늘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자금 순환 자료를 보니까요. 2분기 말 가계와 비영리 단체의 금융권 빚이 1,479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이거는 1분기 말에 비해서 36조 7천억 원 늘어난 건데요. 국내 인구가 5,162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1인당 2,866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2분기 동안만 이 개인 빚이 18만 원가량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빚내서 어디에 썼나 봤더니 역시 집사람 데 썼는데요. 이 통계청에 따르면 신규 분양 가구가 1분기에 4만 8천여 구였는데 2분기에는 10만 7천 가구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 사고 분양받고 이랬다는 겁니다. 소비도 밀렸는데요. 이 단기 차입금 중에서 카드사 등 기타 금융기관에서 조달한 자금이 5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1분기 2조 7천억 원과 비교해보면 2배 가까이 늘어난 건데요. 신용카드 사용이 꽤 증가했습니다. 2분기에 5월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날, 어버이날 여기에 가족 행사가 많았고 또 나들이도 늘어나는 달이잖아요. 네. 그래서 계절적으로 좀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이긴 합니다. 예, 집 때문에 대출 내고 또 카드빚 내서 소비하고 이런 내용 같기도 한데, 이렇다 보면 결국 가게가 여윳돈은 없는 것 아닌가요? 네, 빚을 내서 조달한 돈에서 금융자산을 투자해서 운용한 돈을 제외한 게 이제 여윳돈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여윳돈은 13조 7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 2011년 3분기 6조 6천억 원이었는데 그 이후로 4년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자금 운용은 어떻게 했나 보니까 이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 넣어둔 자금은 19조 1천억 원으로 전분기에 비해서 4조 4천억 원 줄었는데요. 보험이나 연금, 채권 이런 데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전체 자금 운용 규모는 50조 3천억 원, 그러니까 전분기보다 5조 8천억 원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요새 저금리다 보니까 은행에 그냥 돈 넣어두기보다는 미래를 대비하는 연금 상품이나 좀 더 높은 수익률이 나오는 그런 상품에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이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변수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미래에 대한 불안 중에 인구 불안도 있는데, 인구 절벽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7월까지의 출산율을 봤더니 역대 최저, 이런 것들은 좀 기록갱신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내용 어떻습니까? 네, 7월 인구 동향을 보니까요. 올 들어 7월까지 출생아 수는 24만 9,200명이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5.9% 감소한 것이고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게 2,000명이었는데 그 이후로 가장 낮았습니다. 7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출생아 수가 3만 3,900명이었는데요. 이번에 1년 전보다 7.4% 줄어서 과거에 매달 같은 달을 놓고 봤을 때 역대 최저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출생아 수가 줄어든 것은 아무래도 결혼 자체가 줄어들기도 했기 때문인데요. 올 들어 7월까지 혼인 건수는 16만 5,199건, 그러니까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8%나 감소했습니다. 이 역시 역대 최저치입니다. 7월 한 달만 보면 혼인 건수가 2만 1,100건이었는데요. 이번 1년 전에 비해서 10.2% 감소한 거고 2004년 7월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반면에 또 고령화 때문에 사망자 수는 늘고 있는데요. 네. 올해 7월 사망자는 총 22,100명, 그러니까 작년보다 2.8% 늘어서 같은 달 기준으로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누적으로는 16만 4,100명인데요. 0.1% 증가했습니다. 그나마 아직은 이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많아서 인구 증가세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인구 절벽이 그렇게 먼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경제에서 인구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즘은 항공기 타고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고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갑자기 취소해야 되는데 취소하려다가 보니까 정말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많거든요. 황당했을 텐데 이런 약관들 좀 바뀌나요? 네, 지금은 출발 바로 전날 취소하든 석 달 전에 취소하든 취소 수준과 비슷한데요. 사실 이 석 달 전에 취소하게 되면 항공사는 그 티켓을 다른 사람에 또 팔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적게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7개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 취소 수수료를 취소 시기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출발 91일 전에 취소를 하게 되면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출발 90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에는 출발일을 가까울수록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특가를 제외하고 일반석을 기준으로 기존에는 운임에 따라서 5만 원부터 15만 원까지 취소 수수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운임이나 취소 시기별로 영원에서 최대 24만 원까지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약관 시정 이후에 취소 수수료를 보니까 이전에 비해서 0.1에서 15.9%포인트 낮아지게 되는데요. 다만 이 취소 불가를 조건으로 70% 이상 할인된 특가 운임은 여기서 제외가 되고요. 또 국내선 항공권은 이미 취소 수수료가 낮거나 시기별로 다르게 부과를 하고 있어서 역시 제외가 됐습니다. 네, 좀 고객한테 갑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런 부분은 개정되는 게 옳은 얘기인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 예약 개통 업무 이제 시작됐다고요? 네, 그동안 배터리 폭발로 인한 리콜 때문에 지난 2일부터 판매가 중단됐었는데요. 오늘 SK텔레콤과 KT 그리고 LG U+에서 예약 구매자를 대상으로 개통 업무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날부터 개통이 가능한 구매자는 지난달 6일부터 18일 그 사이에 사전 예약한 고객 중에 아직 단말기를 받지 못한 구매자들인데요. 사전 판매된 이 갤럭시 노트 7은 약 40만 대 정도인데 이 가운데 20%에서 30%가량이 아직 개통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기간에 예약을 못해서, 신규로 갤럭시 노트 7을 구매하려는 분들은 이제 다음 달 1일부터 구매해서 개통할 수가 있고요. 사전 구매 고객을 위한 프로모션은 연장됐습니다. 예약 고객이 다음 달 15일까지 개통하게 되면 스마트 렌즈 기어피 2나, 그리고 10만원 상당의 삼성 페이몰 마일리지 쿠폰, 그리고 액정 수리 비용 50% 지원, 이렇게 삼성전자가 제공한 혜택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혜택을 좀 더 내세웠군요. 자, 오늘 김영란법, 이 부정청탁 방지에 관련된 법안 첫 시행 날인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사실 저도 기자니까 이 적용 대상자인데요. 그렇죠. 네. 사실 점심 아는 지인 두 분과 함께 중식당에서 먹었는데 주문하면서도 인당 3만 원 넘지 않게 메뉴값 미리 계산해가면서 시켰는데 네.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네. 점심 먹으면서도 내내 화제가 이 김영란법이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을 보면 사실 웬만한 걸 다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싶을 정도로 좀 까다로운 편인데 아직은 이제 첫날이니까 걸린 사례도 없고 판례도 없어서 그런지 다들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같은 사항을 두고도 어디는 가능하다, 어디는 안 된다, 이런 경우가 좀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동안 이제 기자들에게 무료 주차권을 주던 곳들 중에서도 오늘부터는 안 된다라고 공지한 곳이 있는가 하면 주차는 계속 제공했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일단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석유 목적으로 이제 식사는 3만 원 이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호텔 내 고급 식당이나 고급 한정식집 이런 것들은 예약이 또 끊겼고요. 일반 음식점은 북적였는데요. 특히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은 구내식당으로 많이 몰렸다고 합니다. 저녁 예약도 크게 줄었고 골프장 예약 또 끊겼다고 하는데요. 일단 투명한 사회를 만들자라는 이 김영란법 취지에는 모두 공감은 하고 있는데 이 직무 관련성은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 이거를 두고는 이게 좀 모호해서 당분간 혼란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도보단 실천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뉴스 여기서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대1리 권소영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여러분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국제시장 기억나실 겁니다. 광부로, 간호사로,
독일에 가서 돈을 벌고 악착같이 살아남았던 아버지 세대의 모습 보면서 가슴 짠하셨을 텐데요. 그렇게 해외로 꿈을 품고 떠났던 우리 부모님들 때때로 외국인이라 멸시받고 차별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한국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수는 점점 늘고 있고 다문화 과정 역시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부족한 경제 인구를 채워주기도 하고 또 사회적 다양성을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그들의 삶은 40년 전 우리 부모님들처럼 캄캄하고 고단합니다. 이 비일비재한 외국인 노동자 착취와 차별 문제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인천 이주민 사회통합지원센터장이시기도 합니다. 인하대학교 이민다문화 정책학 서광석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벌써 200만 명 넘는 외국인들이 살고 있고 또 17만 명 가까이 이 대한민국 국적으로 기여하도 했습니다. 다문화 사회에 진입했다라고 하는데 경제적인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한국 사회가 사실은 그동안 외국인 노동력이 유출해서 지난 86년, 88년 올림픽 등 큰 국제 행사를 치르면서 한국이 전 세계에 아주 대단한 나라로 홍보가 됐죠. 그래서 한국을 지혜의 땅이라고 생각하면서 저개발 국가에 있던 외국 노동력들이 한국을 선택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외국인 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네. 특히 2005년 이후에는 국내 외국인 근로자 수가 급격히 증가를 해서 약 100만 명 가까이 지금 한국에 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요. 네네. 전체 좀 외국인 근로자가 약 100만 명인데 체류 외국인은 200만 명 정도 됩니다. 네네. 그 가운데서 15살 이상, 즉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가 135만 명 정도 된다고 감안하면은 75% 이상이 경제적인 목적으로 체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지금 조금만 이 교외로 벗어나서 보면 흔치 않게 이 동남아시아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외국인들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보니까 E7 비자, 비자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E7 비자로 온 외국인 전문 인력들이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다. 그 이유가 전혀 관리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네, 전문 인력에 대한 상황 얘기인데요. 네네. 사실은 국내 외국 인력은 크게 한 3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네. 즉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는 그 고용 허가제, 즉 비전문 취업이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포 취업 비자나 외국인 근로자들 식당이나 또는 건설 현장, 공장단위 이런 데 가면은 많이 볼 수 있는 단순 노동. 비전문 근로자들, 건설 현장의 일용직 이런 사람들 약 한 80만 명 정도 있어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죠. 네. 그다음에 그 다음 분야로 지금 오늘 말씀하셨던 방금 전에 외국 인력 전문가들, 다양한 분야의 외국 전문가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인데요. 전문 인력, 즉 E7 비자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네네. 한국에서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원어민 강사, 또는 전문 식당의 요리사, 연애 활동하는 분들 이런 분들인데 약 한 5만 명이 한국에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외에 비교적 안정적인 체류를 하고 있는 내국인과 비슷한 근로 환경에 근무하고 있는 재동포 또는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이런 사람들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사회 문제로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부각이 되고 있는 전문 인력, 요거 특히 원어민 강사 우리가 이투 비자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인데요. 약 1만 5천 명 정도 되고요. 아침에 보도가 됐던 내용 중에서 전문 요리사 2만 명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죠. 예, 이 원어민 강사가 15,000명, 요리사가 2만 명, 다 요리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특히 요리사가 많은데요. 요즘 젊은이들이 중동 음식점 또 인도 음식점 굉장히 선호하고 많아졌거든요. 길거리 가다 보면 많고 이태원 같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도 많은데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대부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노동 착취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 외국인 노동자들도 당국이 관리하고 보호해야 되지 않나요, 원래?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비전문 취업자들,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공단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요. 비전문 취업자들은 사실은 그동안 중장기 정책으로 또 우리 NGO 단체나 또는 종교 단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그 인권이나 또는 사회 문제에서 개선이 많이 되고 있죠. 네네. 그런데 이 전문 인력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즉 2012년에 한 3만 명 좀 넘었어요. 3만 5천 명 정도 됐었는데 네. 약 3년 사이에 4만 5천 명까지 네. 거의 20%가 증가하는 그런 빠른 그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안정한 체류, 법적 주의 이런 것들이 그들을 고용하고 있는 그 고용자들로부터 쉽게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죠. 특히 네. 그들은 한국말도 많이 부족하고 한국 문화의 이해도 좀 많이 부족하죠. 네. 게다가 노동법이라든가 출입국관리법 등 외국인 관련된 그런 국내 법들에 대해서 지식이 상당히 부족하죠. 네. 그러다 그런 분들이 고용주에게 맞서거나 뭐 이러면은 강제 출국을 당하거나 뭐 불이익을 당하고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어렵죠. 네. 상황이. 이들에 대한 어떤 관계 당국에서의 관리 부재도 큰 문제지만 실태 파악조차도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예. 자, 이 지금 실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 사실은 문제가 어느 정도로 불거져 있는지 당국도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뭐 단순 노동자에 대한 관심들은 이미 높아졌다, 뭐 높아졌다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뭐 요리사, 전문 요리점의 요리사 이런 분들이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거든요. 대책을 좀 세워야 될 텐데 어떤 조언이 가능할까요? 전문 인력 분야 같은 경우에는 관리에 있어서 아직 사각지대가 많이 있어요. 네네. 자, 향후 개선이 많이 필요한데 이러한 사각지대 발생에 대한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는 네네. 사실은 정부 부처 간의 그 칸막이를 없애고 네. 부처 간에 확실한 어떤 협업 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안 되죠. 네네. 즉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관리를 하고 비전문 취업 이자들이요. 80만 명. 네. 그렇지 않고 지금 말씀하시는 전문 인력은 또 법무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네. 고용부. 노동에 관한 관리 어떤 그런 거는 또 노동부에서 하고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서로 부처 간의 어떤 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외국인 관련한 모든 것들은 이민청 등을 만들어 가지고 외국인이 유입되고 또 체류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체류 관리 및 사회 통합 모든 것들 이민정책을 이민정책 차원에서 네네. 한국 사회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이민청이나 어떤 컨트롤 타워가 시급히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민청 외국은 이민청이 있는 나라들이 꽤 많죠? 꽤 많죠. 무슨 이민 선진국들은 거의 대부분 약 한 외국 태생 인구 비율이 5% 정도 되면은 네네. 이민자들에 대한 어떤 중장기적인 이민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즉 그 내국인들과의 어떤 사회 통합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5% 정도 되면은 이민청이나 이민부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러한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고 부처가 이제 한 10개 정도의 부처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컨트롤 타워로서 이민청 얘기 많은 분들이 좀 솔깃하셨을 텐데요. 교수님 이력도 좀 독특하시더라고요. 오랜 기간 한 16년, 17년 이상 이렇게 이민자분들 또 외국인 노동자분들 좀 돕다가 보니까 이제 석사 과정에서 아예 전문 교수로까지 나서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계신데 그간 참 여러 문제들 많이 보셨죠? 많이 봤죠. 사실 최초 우리가 이민사회 막 다문화사회에 접어든다고 봤던 2000년 초기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한다 그러면은 내 일자리 뺏어가는 말 그대로 시커먼 사람들, 못된 사람들을 왜 도와주느냐. 그래서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한 2005년 2006년 이 정도 지나면서는 사실 우리가 그때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하인스워드라고 아시죠? 네. 미국의 풋볼 선수였죠. 예. 우리 한국 어머니 네. 태어난 그분이 한국에 이제 내한하면서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 대한 의식 전환이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가 아주 상당히 발전을 많이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문화 가족 지원법도 생기고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도 생기고 이민자들과 한국 내국인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정부나 또는 각종 시민단체나 종교단체는 데서 많은 노력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의식 개선도 되고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다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이민자들에 대한 국내 생활 고충 해결 위한 어떤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태부적이에요. 예, 이민자들이 한국에 적응을 해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예, 특히 이 말씀하셨던 인식이라는 부분은 제도라든지 어떤 물질적 해결이 당장의 어려운 부분인데요. 말 그대로 문화적인 영역인데 이 일본만 하더라도 몇몇 이제 선진 시민사회는 과거의 혼혈인들을 이제 하프
절반만 일본이다라고 불렀다가 그렇죠. 요즘은 더블 이렇게 2배의 어떤 장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개선했다고 하는데 우리 사회는 지금 뭐 동남아시아나 또 중동이나 여러 나라들 겪고 있는 것처럼 약간 인종차별 또 이런 어떤 증오 이런 게 꽤 크거든요. 여기저기 막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사실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계화 이거는 뭐 막을 수가 없죠. 네. 그 뭐 다문화 사회로 진전은 막을 수가 없는 시대적인 조류인데 사실은 한국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가부장적인 사회 또는 그 뭐라 그럴까 나만의 문화 네. 이런 것들이 팽배해 있죠. 예,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과 관련해서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국이나 유럽 선진국들 또는 일본이나 이런 데서도 예전에는 외국인 증오 현상, 제노포비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네네. 한국 사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네. 국제결혼 피해자 모임 뭐 안티 다문화 모임 등 여러 사회 곳곳에서 외국인에 대한 어떤 혐오증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네. 하지만 뭐 우리가 인종차별적인 외국인 혐오증 이건 상당히 경계해야 될 문제죠. 네. 이민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 문제를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뭐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갖다가 부각시켜가지고 이렇게 좀 언론에서 네. 뭐 이렇게 홍보하거나 또는 뭐 좀 주목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프레임도 어떻게 보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또 관련 사건들 뭐 강력범죄 일어나면 좀 부각이 네, 더 그렇죠. 심하게 네. 되는 면이 있죠. 네네. 뭐 미국뿐만 아니라 서구 사회도 다문화 정책을 추진했을 때 사실 급속도로 발전을 했거든요. 네. 좀 경제적으로도 사실 의미가 있는데 끝으로 좀 제안하실 수 있는 말씀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이러한 시간을 만들어주신 것도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다문화 사회에 대한 내국인들의 의식 수준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어요. 네네. 국민에 대한 다문화 인식도 많이 개선이 됐고요. 네. 그러나 아직까지도 다문화 하면은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국민 대다수가 머리로는 이해를 합니다. 네. 그렇지만 가슴으로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우리 모두 질서 있고 건강한 다문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할 그런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다름, 또 다문화, 다양성 이런 것들이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들은 이미 증명이 됐고요. 좀 우리 인식 개선만이 남아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 이주민사회통합지원센터장이셨습니다. 인하대학교 이민다문화정책학 서광석 교수였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경제 생활을 위한 시간. 경제수사대. 네, 경제수사대 시간입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박중수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돈이 필요한 서민들, 어려운 분들이 주로 광고를 보고 접근을 하는 곳에 쉽게 넘어가는데 이게 불법 금융 광고더군요. 피해 사례가 몇 가지 있다고요? 네, 몇 가지 피해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피해자 김모 씨는 급전이 필요해서 인터넷에서 소액 급전 대출 가능이라고 광고하는 대출업체에게 무려 3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네네. 그러나 해당 대출업자는 적법하게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자였고요. 피해자는 연 206%의 고금리를 부담하고 불법 채권 추심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네. 또 다른 피해자 이모 씨는 구직 사이트를 통해 선거 유세 지원 알바를 문의했는데 취업 알선자는 동 알바는 마감되었다고 하면서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에서 상품 후기를 작성하는 알바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품 후기를 작성하려면 물품 구매를 해야 하므로 피해자의 은행 계좌가 필요하다고 유인하여 피해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전달받아서 대포 통장으로 악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통장을 양도했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불법 대부로 돈을 뜯기고 또 통장을 모르고 대포 통장으로 쓰게 해서 경찰 조사를 받고 이게 주로 불법 광고를 보고 그렇게 되는 건데 어떤 광고들입니까? 예, 먼저 불법 금융 광고 중에 가장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통장 매매 광고가 있습니다. 네. 통장을 사고 팔기 위하여 개인 법인 통장을 매매합니다라는 게시글을 통해 통장으로 입출금 시 필요한 현금 체크카드, 보안카드, OTP 등을 한 건당 80만 원 내지 300만 원에 매매한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그 다음으로 많이 발견되는 불법 금융 광고는 미등록 대부업입니다. 주로 카페, 블로그 등에
대출 상담을 한다면서 일수, 누구나 당일 대출 승인, 급전 대출 가능 등 문구를 사용하면서 저신용자 대학생과 같은 취약계층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대출 사기 이용하고자 개인 신용 정보를 매매하거나 휴대전화 소액결제 기능으로 게임 아이템 등 구입 후에 이를 되팔아서 현금화하여 대출을 해준다는 불법 금융 광고가 있습니다. 네. 참고로 금융감독은 올 상반기 중 총 915건의 인터넷상 불법 금융 광고를 적발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웹사이트 폐쇄,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네. 자, 언뜻 보면 혹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이렇게 불법업자 또 불법 광고를 보고 거래하면 어떤 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네. 앞서 안내한 불법 금융 광고 중에 통장 매매에 현혹되어 통장을 팔거나 매매해 줄 경우에는 금융소비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통장을 사거나 임대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통장을 팔거나 임대해준 사람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통장을 팔거나 임대해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금융질서문란 행위자로 등록되어 최장 12년간 통장 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면 고금리 이자를 부담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거나 한밤중에 협박 전화를 받는 등 불법 채권 추심을 당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서 불법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50% 상당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추후 소액결제 금액 전부를 상환하게 되므로 당장에 급전을 마련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장래에 더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 당장의 어려움에 좀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잘 확인해보고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점을 조심하면 될까요? 네, 통장 매매 광고를 보면은 법인의 세금 절감 또는 게임 사이트 자금 환전 용도로만 사용할 뿐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는 것들이 많은데 네. 통장의 용도를 불문하고 통장을 판매하거나 임대해주는 행위는 예외 없이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되는 범죄 행위입니다. 급전을 융통하고자 절대로 통장을 매매 임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미등록 대부업 광고를 보면 신용도에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 가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무조건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은 허위 가장 광고이므로 불법 대부업체임을 의심해야 하고 일수나 급전, 월변 등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대부분 불법 대부업체가 흔히 쓰는 광고이므로 이러한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대출 상담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대출 광고의 대부업체의 상호, 등록번호, 영업용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되는 등록된 대부업체의 정보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대출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정말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 멋모르고 이용했다가 더 큰 손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항상 조심하시고 또 금융감독원 사이트에도 자주 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박중수 팀장이었습니다. 연아가 좋아할 수 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 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평범한 날에도 좋은 일 있냐는 말을 듣는 그런 기분 아세요? 모든 것은 힘있는 피부로부터 환하고 탱탱하게 피부에 다시 힘을 채우세요. 기대 그 이상의 변화. 아이오페 슈퍼바이탈 크림.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땐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응?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튀김할 땐 행복해표 볶음할 땐 행복해표 요리할 땐 꼭 행복해표 부침할 때 행복해표 구이에도 행복해표 행복해표 해표 식용유 행복을 요리할 땐 해표 식용유 좋은 기름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준다. S-오일.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차를 대고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고속도로에서도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한가위 명절을 맞아 준비한 9월의 혜택. 지금 스파크 구매 시 100만 원 할인 또는 36개월 무이자 할부. 스파크 한가위에도 잘 나가네. 현금 할인 60개월 4.9% 할부 이용 조건. 할부 원금 500만 원 이상. 9월 30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답은 국가 경쟁력입니다. 4686님께 생수 한 박스 보내드리겠고요. 6474님께 라마다 호텔 드리겠습니다. 원마운트 티켓 경쟁이 치열하겠죠? 네, 치열했지만 그래도 드리겠습니다. 1510님, 2533님 즐거운 시간 보내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